정양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리라.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진심으로 해준 말이 오히려 벽이 되어 돌아온 적 말입니다. 분명 좋은 뜻이었습니다.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덜 다치길 바라서 조금이라도 수월한 길을 걷게 해주고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이거나 한숨이거나 때로는 차갑게 돌아서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아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내 경험을 전하면 자식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봤으니 어디에 돌부리가 있고 어디서 넘어지기 쉬운지 알려줄 수 있다고. 그것이 부모된 자의 사랑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조언의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조언이 건네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의 온도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에는 스며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정확하고 옳을수록 듣는 사람은 더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옳은 말은 때때로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정양용은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올라 세상을 바꾸겠다는 포부로 가득했습니다. 말로써 사람을 설득하고 논리로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상소문은 날카로웠고 그의 논박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카로움이 그를 유배지로 이끌었습니다. 강진의 긴 밤, 홀로 등불 아래 앉아 그는 천천히 깨달아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확한 말이 오히려 거리를 만든다는 것을. 그가 천리 박두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는 더 이상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요즘 무엇을 읽고 있느냐? 건강은 어떠하냐? 마음은 평안하냐? 그 담담한 물음 속에 그의 모든 그리움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닿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자식 탓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어른 말을 안 들어. 세상이 너무 변했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나 정양용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말이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씨앗이 싹트려면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얼어붙은 땅에서는 움트지 못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릴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말이 스며듭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쏟아붓는 말은 아무리 옳아도 소음이 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침묵이 어떻게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되는지, 닿지 않던 마음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닿지 않을 때 침묵이 길을 냅니다. 왜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잘 닿지 않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부모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나는 분명 옳은 말을 했는데,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을 전했는데, 그런데 왜 저 아이는 듣지 않는 걸까? 여기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심리의 구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인간에게 깊이 박힌 본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고 싶다. 내 실수도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 욕구는 청소년기에 가장 강렬해지지만 사실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조언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이 자율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내가 가려는 그 길은 위험해.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너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해. 내 선택은 틀렸어. 그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방어막이 올라옵니다.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심리가 겹칩니다. 가까운 사람의 평가는 더 아프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하는 말은 흘려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은 다릅니다. 부모는 나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 선택에 우려를 표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일종의 판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조언 앞에서 더 예민해지고
더 방어적이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는 걸까? 그러나 이것이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가까울수록 말은 더 무겁게 닿고 그 무게 때문에 오히려 튕겨나가기 쉽습니다. 정약용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유배 초기 그는 아들들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아버지로서 전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 돌아갈 수는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초기 편지들은 빽빽했습니다.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편지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지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안부를 물었습니다. 걱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건강을 챙기라는 한마디로 대신했습니다.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더 많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줄여야 더 깊이 닿는다는 것을. 부모가 조언을 참기 어려운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 불안이 말을 밀어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에서 나온 말은 자식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부모의 걱정이 아니라 부모의 불신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너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아무리 옳은 조언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말이 닿지 않을 때 침묵이 길을 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25이 되던 해 깊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술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지금 내 나이에 기반을 잡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해라. 그는 매일같이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아들의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대화를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면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우연히 아들의 작업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 캔버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습작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함께 미술관에 간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림을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물었습니다. 요즘 뭘 그리고 있냐? 아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로 묻기만 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들은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의 연애를 걱정했습니다. 딸이 만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별로인 것 같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내 인생이야. 그 후로 딸은 연애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러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으면 또 싸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마터면 말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러나 그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고집부렸어.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오랜만에 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답을 주려 하면 자식은 스스로 답을 찾을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부모가 한 발 물러서면 자식은 오히려 한 발 다가옵니다. 말이 닿지 않을 때 침묵이 길을 냅니다. 앞선 두 이야기의 부모는 그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아들의 진로를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안정적인 길 대신 불확실한 꿈을 쫓겠다고 할 때 남편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애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해?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뭘 해도 저 애는 안 들을 거예요. 직접 부딪혀봐야 알아요. 남편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부모야? 잘못되는 걸 뻔히 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 부부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책임하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아들을 더 멀리 밀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둘 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고 그 차이가 갈등이 되었습니다. 아들 문제로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부부 사이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나한테도 그랬잖아. 내 말은 안 들으면서. 아들 이야기가 부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쌓아두었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아내와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천리 밖에서 편지로만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서 그는 아내에게 지시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부를 물었습니다. 건강은 어떠한지, 집안일은 잘 되어가는지. 그리고 자주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 미소. 이 한마디가 아내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당신을 신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신뢰의 말이 부부 사이를 이어주었습니다. 앞선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예상대로 아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예상대로 아들은 스스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편은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을 거야. 직접 겪어봐야 했던 거야.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아내는 웃었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지켜봐준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 문제는 부부 사이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양육관, 서로 다른 걱정의 표현 방식이 충돌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둘 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그랬듯이 배우자에게도 한 발 물러서는 여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우기지 않는 것. 상대방의 방식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말이 닿지 않을 때 침묵이 길을 냅니다. 이 원리는 자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줄이고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더 깊이 닿는 법입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선배는 후배가 걱정됩니다. 저렇게 하면 분명 문제가 생길 텐데. 내가 예전에 똑같이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조언합니다. 그런데 후배는 듣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선배는 답답합니다. 왜 안 들을까?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닌데. 여기에도 같은 심리가 작동합니다. 후배 입장에서 선배의 조언은 두 가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심 어린 도움. 다른 하나는 나는 모르고 당신은 안다는 위계의 확인. 선배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해도 후배는 후자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특히 그 조언이 자신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벽을 세웁니다. 선배가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벽은 높아집니다. 노년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부모인데 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으냐.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이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대 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멀리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비로서 품고 있는 마음을 전할 뿐이다. 너희가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은 너희의 몫이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조언을 하되 받아들임을 강요하지 않는 것. 내 할 말은 하되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이 물을 때 말합니다. 스스로 조언을 구할 때 그때 건네는 말은 훨씬 잘 닿습니다. 둘째, 위험이 명확할 때 말합니다.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해가 예상될 때는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한 번만 말합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 외의 경우에는 기다립니다. 지켜봅니다. 물러서 있으면서도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말이 닿지 않을 때 침묵이 길을 냅니다.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가장 절제된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 구분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자녀가 명백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말해야 합니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선택을 할 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때, 이럴 때 침묵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방관입니다. 부모에게는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말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고 내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내 선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말고 이런 점이 염려된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평가가 아니라 걱정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말한 후에는 멈춥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자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부모의 조언 중 상당수는 사실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걱정되니까, 그 불안을 참을 수 없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만 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려거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내 마음이 고요한가? 내 의도는 순수한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입을 열어도 늦지 않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 불안해서 하는 말, 답답해서 하는 말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닿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하는 말만이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말하고 싶을 때 하루만 기다려 봅니다.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말해야겠다고 느껴지면 그때 말합니다. 충동적으로 나온 말은 대부분 후회합니다. 둘째, 조언 대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해? 가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방어를 낮춥니다. 셋째, 옆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이야기해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가올 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닿지 않을 때 침묵이 길을 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둔 따뜻한 침묵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 사이, 세대 간의 관계. 그러나 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그 마음 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종종 다른 것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부모로서 잘못한 게 아닐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또한 미련도 있습니다. 내가 못 이룬 것을 자식이 이뤄주면 좋겠다. 내 삶의 아쉬움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고 싶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은 순수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도 그것을 느낍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벼슬길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는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날카로웠을까? 왜 남을 설득하려 하고 가르치려 했을까? 그 안에는 순수한 뜻도 있었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습니다.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 후에야 그는 진짜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쓰는 편지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경험을 조용히 나눌 뿐이었습니다.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의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자녀의 고집이 미워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됩니다. 나도 저랬으니까. 배우자의 다른 의견이 틀려 보이지 않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결국 관계의 문제는 자기 이해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기를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말이 닿지 않을 때 침묵이 길을 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도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으며 성장한 그들은 이제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깊은 감회에 젖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편지로만 마음을 전했던 그 긴 시간, 말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했던 그 수많은 밤, 그 침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무엇이 남을까요? 자녀에게 했던 수많은 조언 중 기억나는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잊힐 것입니다. 그러나 잊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다는 기억,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었다는 느낌, 믿어 주었다는 따뜻함. 이런 것들은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태도로, 존재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남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말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자녀들이 방문하면 그저 반가워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조언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아버지 곁이 편해졌습니다.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줄이자 대화가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것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항상 마음은 곁에 있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대들이여 자녀에게 말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내 마음은 고요한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한 후에도 말해야겠다면 말하되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그 침묵이 신뢰입니다. 말이 닿지 않을 때 침묵이 길을 냅니다. 그 길 끝에서 자녀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나누는 대화는 어떤 조언보다 깊을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함께했다는 기억뿐입니다.